그 골목은 몹시도 가팔랐다. 아버지는 그 골목에 들어서기만 하면 미리 저 만치 앞에서부터 마차를 세게 몰아가지고는 그 힘으로 하여 단숨에 올라가곤 했다. 그러나 이 작전이 매번 성공하는 것은 아니고 더러는 마차가 언덕의 중간쯤에 올라서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주춤거릴 때도 있었다. 그러면 아버지는 이마에 힘줄을 잔뜩 돋우며 이랴이랴 하면서 노새의 전등을 손에 휘감고 있는 긴 곱비줄로 세네 번 후려쳤다. 노새는 그럴 때마다 뒷다리를 바득바득거리며 안간힘을 쓰는 듯 했으나 그쯤 되면 마차가 슬슬 아래쪽으로 미끄러져 내리기는 할망정 조금씩 올라가는 일은 드물었다. 물론 마차의 연탄을 많이 실었을 때와 적게 실었을 때도 차이는 있었다. 적게 실었을 때는 그깟 달랑달랑 단숨에 오르기도 했지만 그런 때는 드물고 대개는 짐을 가득 싣고 다녔다. 가득 실으면 대충 500장에서 600장까지 실었는데 아버지는 그래야만 다소 신명이 나지 200장이나 300장 같은 것은 처음부터 성이 안 차는 눈치였으며 100장쯤은 누가 부탁도 안 할 뿐더러 아버지도 아예 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 우리 동네는 변두리였으므로 얼마 전까지 모두 그날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 연탈배단도 일거리가 그리 많지 않았다. 기껏해야 구멍가게에서 두서너 장을 사서 새끼줄에 대롱대롱 매달고 가는 게 고작이었다. 그랬는데 2, 3년 전부터 아직도 많은 빈터에 집터가 다져지고 하나둘 문화주택이 들어서더니 이제는 제법 그럴듯한 동네 꼴이 잡혀갔다. 원래부터 있었던 허름한 집들과 새로 생긴 집들과는 골목 하나를 경계로 하여금 금을 긋는 듯 나누어져 있었는데 먼 데서 보면 제법 그럴싸한 동네로 보였다. 일단 들어와 보면 지저분한 헌 동네가 이웃에 널려 있지만 그냥 먼 발치로 보면 2층 슬래브 집들에 가려 닥지닥지 붙은 판잣집 등속이 보이지 않았으므로 서울의 변두리에 흔한 여느 신흥부랑으로만 보였다. 동네가 이렇게 바뀌자 그것을 가장 좋아한 사람 중에 하나가 아버지였다. 아까 말한 대로 그전에는 동네 사람들이 연탄을 두서너 장 많아야 2, 30장씩만 사가는 터여서 아버지의 일거리가 적고 따라서 이곳에서 2, 3킬로나 떨어진 딴 동네까지 배달을 가야 했는데 동네에 새 집이 들어서면서부터는 그렇게 먼 걸음을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집에서 연탄을 한번 들여놓았다 하면 몇 달씩 되니까 자주 주문을 하지 않아서 아버지의 일감이 이 동네에서 끝나는 것만은 아니고 여전히 타 동네까지 노새마차를 몰기는 했지만 그 전보다는 자주 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새 동네가 생기면서 좋아한 것은 비단 아버지만은 아니었다. 그 동네에 두 곳 있던 구멍가게 주인들도 은근히 무언가를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전까지는 가게에 물건들이 뽀얗게 먼지를 쓰고 있었는데 두 홉짜리 소주병만 육실하게 많았는데 그 병들 사이에 차츰 환탄이 미란다니 하는 음료수 병들이며 퍼머스트 아이스크림도 섞이고 할머니의 주름살처럼 주름이 적작가 말라 비틀어진 사과 사이에 귤 상자도 끼이게 되었다. 그전에는 볼 수 없었던 우유 배달부가 아침마다 골목을 드나들고 갖가지 신문 배달부가 조석으로 골목 안을 누비고 다녔다. 전에는 얼씬도 않던 시샤인보이가 새벽이면 구두닦그 하면서 외치고 다녔다. 전에는 저 아래 큰 한길가 근처에 차를 대놓고 올 테면 오고 말 테면 말란 식으로 버티던 청소부들이 골목 안까지 차를 들이대고 쓰레기를 퍼갔다. 그러나 동네의 모습이 이처럼 달라지긴 했어도 그 동네와 새 동네 사람들이 어울리는 법은 없었다. 너는 너, 나는 나 하는 식으로 새 동네 사람들은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누가 다가오는 것을 거절하고 있었다. 다만 그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동네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 조금 달라지기는 했는데 아무도 그걸 입에 올리진 않았다. 아버지도 배달일이 늘어서 속으로는 새 동네가 생긴 것을 은근히 싫어하지는 않는 눈치였지만 식구들 앞에서조차 맞대놓고 그런 내색을 하진 않았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노새는 온 동네 사람들의 눈길을 모으고 짤랑짤랑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고 다녔다. 아니 그곳은 새동네 쪽에서 더욱 그랬다. 원래 우리 동네에서야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자기들은 아이들의 흰노란 똥이 든 요강 따위를 예사롭게 수채구멍 같은 데 버리면서도 우리 노새가 짐을 부리는 골목 한쪽에서 오줌을 찍 갈기면 왜 하필 여기서 싸? 아이고 저 지린내. 말을 부리려면 오줌통이라고 또 갖고 다닐 테지 말이야. 동네가 뭐 공동 변소인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아낙네들은 코를 찡 풀어 노새 앞에다 팽개쳤다. 말과 노새의 구별도 잘 못하는 주제에 아무데서나 가르침을 퇴퇴 뱉는 주제에 우리 노새를 보고 눈을 찢어지게 흘겼다. 그러나 새 동네에서는 단연 달랐다. 여간에서 말을 잘 않는 아주머니들도 노새를 보면 입가에 미소를 머금었다. 개 중에는 아이 귀여워 오랜만에 보는 노새인데 하기도 하고 어머 지금도 노새가 있었네 하기도 하고 아니 이게 노새 아니에요? 아주 이쁘게 생겼네 하기도 하고 어머 어머 이게 망아지는 아니고 네 노새라고요? 아 노새가 이렇게 생겼구나 하면서 모가지에 매달린 방울을 한번 만져보려다가 노새가 고개를 젓는 바람에 찔끔 놀라기도 했다. 비단 연탄 배달을 간 집에서만이 아니라 이 근처에 길을 가던 사람들도 우리 노새를 흘끗 쳐다본 순간 분명히 다소 놀라는 기색으로 다시 한번 거들떠보곤 했다. 대야를 옆에 끼고 볼이 빨갛게 익은 채 목욕가다 오던 아주머니도 부드러운 눈길로 노새를 바라보고 다정하게 나들이를 가려고 막 대문을 나서던 네 분도 우리 노새가 짤랑짤랑 지나가면 고것하는 표정으로 한동안 지켜보고 파 한 단 사가지고 쟁걸음으로 쫄쫄거리고 가던 식모 아가씨도 잠시 발을 멈추고 노새를 바라보았다. 무엇보다도 우리 노새를 보고 좋아하는 것은 새동네 아이들이었다. 노새만 지나가면 지금까지 하던 공착이나 배드민턴을 멈추고 한동안 노새를 따라왔다. 야 노새다. 한 아이가 외치면 다른 아이들도 덩달아 외쳤다. 그래 노새구나. 야 이게 노새야. 그래 임마 넌 몰랐니? 듣기는 했는데 보기는 처음이야. 야 귀 한번 대빵 크다. 힘도 세니? 그럼 저것 봐. 연탄을 저렇게 많이 싣고 가지 않니? 아이들도 이러면 나는 나의 시커먼 몰골도 생각하지 않고 어깨가 으쓱해졌다. 아버지도 그런 심정일까? 이런 때는 그럴 만한 대목도 아닌데 괜히 이랴 하면서 고삐를 잡아끌었다. 나는 사실 새동네 아이들을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 걔네들은 집안에서 무얼 하는지 도무지 밖으로 나오는 일도 드물었는데 나온다 해도 진흙끼리만 어울리지 우리 구동네 아이들을 붙여주지 않았다. 처음부터 우리가 걔네들더러 끼어달라고 한 일은 없으니까 붙여주고 안 붙여주고 할 것은 없었는데 보면 알지 돌아가는 꼴이 그런 처지가 못 되었다. 우리 구동네 아이들이야 학교 가는 시간을 빼고는 내내 밖에서만 노는데 놀아도 여간 희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걸핏하면 싸움질이요 걸핏하면 욕질이었다. 말썽은 어찌 그리도 잘 부리는지 아이들 싸움이 커진 어른 싸움도 끊일 날이 없었다. 그러자니 구동네 아이들은 자연히 새동네 골목에까지 진출했다. 같은 골목이라도 새동네는 널찍한 데다가 사람들의 왕래도 그리 잦지 않아서 놀기에 좋았다. 그렇다고 새동네 아이들이 텃세를 부리지도 않았다. 그들은 저희끼리 놀다가도 우리들이 내려가면 하나둘씩 슬며시 자기네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 아이들이었으므로 나는 평소에 대면대면하게 되는데 이들이 우리 노새를 보고 놀라거나 칭찬할 때만은 어쩐지 그들이 좋았다. 거기 비해서 우리 동네 아이들은 노새만 보면 엉덩이를 툭 치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척하면서 콧잔등을 한 대씩 쥐어박고 하기에 일쑤였다. 평소에 말수가 적고 화내는 일이 드문 아버지도 이런 때는 눈에 불을 켜고 개구쟁이들을 내몰았다. 이 때깔 놈의 새끼들, 노새가 밥 달라든 옷 달라든 왜 지랄들이야. 우리 집에 노새가 들어온 것은 2년 전이었다.
그전까지는 말을 부렸는데 누군가가 노세와 바꾸지 않겠느냐고 제의해왔다. 싫으면 웃돈을 조금 얹어주고라도 바꿔주겠다는 것이었다. 한 3년 가까이 그 말을 부려온 아버지는 막상 놓기가 싫은 모양이었으나 그 말이 눈이 자주 짓무르고 뒷다리 혹사뼈 근처에 늘 상처가 가시지 않는 잔병치레가 잦은 터라 두 번째 말을 걸었을 때 그러자고 응낙해버렸다. 할머니와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래도 말이 낫지 그깟 노새가 무슨 힘을 쓰겠냐고 바꾸지 말자고 했으나 노새를 한번 보고 온 아버지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그 길로 노새와 말을 맞바꾸었다. 아닌 게 아니라 노새는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다. 보기에도 비리비리한 게 약하게만 보였다. 할머니나 어머니 그리고 큰형은 그것 보라고 이게 어떻게 그 무거운 연탐짐을 나르겠냐고 빈정댔는데 그래도 아버지는 가타부타 말없이 노새를 우리로 끌고 가 우선 솔질부터 시작했다. 말이 우리이지 그것은 방과 바로 있다 있는 처마를 조금 더 달아낸 곳에 있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말오줌 말똥 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바로 옆방이 내가 할머니나 큰형과 함께 자는 방이었으므로 나는 잠결에도 노새가 앉았다 일어나는 소리, 히히힝 거리는 소리, 방귀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어쨌거나 이 노새가 들어오면서 그 뒤치다거리는 주로 내가 맡게 되었다. 큰형도 더러 돌봐주기는 했으나 큰형마저 군에 들어가고 난 뒤부터는 나에게 전적으로 그 일이 맡겨졌다. 초등학교를 나온 작은 형이 있기는 해도 그는 아버지나 어머니의 성화에 아랑곳 없이 늘 상밖으로 싸다니기만 하고 집에 있을 때도 기타를 들고 골방에 처박히기가 일쑤였다. 가엾게도 노새는 원래 회색빛이었는데 우리 집에 온 뒤로는 차츰 연한 때가 묻어 검은빛으로 변해갔다. 엉덩이께는 물론 갈기도 까맣게 연탄 가루가 앉아 있었다. 내가 깜냥으로는 지성스럽게 털어주고 닦아주고 하는데도 연탄때는 속살까지 틀어박히는지 닦아줄 때만 조금 희끗했다가 한바탕 배달을 갔다 오면 도로 그 모양이었다. 하지만 노새도 내 그런 정성은 짐작은 하는지 멍청이 서 있다가도 내가 가까이 가면 고개를 위아래로 흔들어 아는 체를 했다. 그랬는데 그 노새가 오늘은 우리 집에 없다. 노새가 갑자기 달아난 건 어저께 일이었다. 아버지는 연탄을 실은 뒤 노새의 고삐를 잡고 나는 그냥 뒤를 따르고 있었다. 내가 뒤따르는 것은 아버지가 큰 도움이 못 되고 할 일 없이 따라다니기만 할 뿐 야트막한 언덕길을 오를 때 마차의 뒤를 밀기도 했으나 그것은 그대로 신용일 뿐 내 어린 힘으로는 어떻게 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다. 아버지는 이따금 따라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나 하라고 했지만 내가 공부를 다 했어요. 하면 그 이상 말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탄을 싣거나 부릴 때 내가 거들려고 나서면 아버지는 한사코 그걸 말렸다. 아버지가 그랬으므로 나는 그러면 더 좋지 않은 홀가분한 마음으로 망아지 모양 마차 뒤만 졸졸 따라다녔다. 바로 어저께도 그랬다. 새 동네의 두 집에서 200장씩 갖다 달라고 해서 아버지는 연탄 400장을 싣고 새 동네로 들어가는 그 가파른 골목길을 들어서고 있었다. 여기에 앞뒤가 조금 바뀌었지만 우리 아버지는 연탄 가게의 주인이 아니고 큰 길가에 있는 연탄 공장에서 배달일만 맡고 있다. 그러므로 연탄 공장의 배달 주인이 어느 동네 어느 집에 몇 장을 배달해 주라고 하면 그만한 양의 탄을 실어다 주고 따르는 구전만 받으면 그만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자랑스러운 일은 아버지는 아무리 찾기 힘든 집이라도 척척 알아낸다는 것이다. 연탄 공장 사람들의 설명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알만하오 한마디면 그만이었다. 열이면 열 거의 틀리는 일이 없었다. 오죽하면 공장 사람들도 마차 영감은 집 찾는데 귀신이니깐 하면서 혀를 내두를까
그들도 아버지에게 실려보내면 마음이 놓인다는 것이었다. 어저께도 아버지는 이러한 댁에 갖다 주라는 말을 듣자 두 번 다시 물어보지 않고 짐을 싣고 나선 것이다. 그 가파른 골목길 어귀에 이르자 아버지는 미리서 노새 고삐를 낚아잡고 한달음에 올라갈 채비를 하였다. 그러나 어쩐 일인지 다른 때 같으면 400장 정도 싣고는 힘안 들이고 올라설 수 있는 고개인데도 이날따라 오름길 중턱에서 턱 걸리고 말았다. 아버지는 하는 눈치더니 고삐를 거머쥐고 힘껏 당겼다. 이마에 힘줄이 굵게 돋았다. 얼굴이 빨개졌다. 나는 얼른 달라붙어 죽어라 밀었다. 그러나 길바닥에는 살얼음이 한겹 살짝 깔려 있어서 마차를 미는 내 발도 줄줄 미끄러져 나가기만 했다. 노새의 앞뒷발을 딱딱 소리를 낼 만큼 힘껏 땅을 밀었으나 마차는 그때마다 살얼음 위에 노새 발자국만 하얗게 긁힐 뿐 조금도 올라가지 않았다. 아직은 아래쪽으로 밀려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버티고 선 것만으로도 다행이었다. 사람들이 몇 명 지나갔으나 모두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달라붙진 않았다. 그 전에도 그랬다. 사람들은 얼핏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났다가도 상대가 연탄마차인 것을 알고 감히 손을 내미지 못했다. 도대체 어디다 손을 댄단 말인가. 되도록 말하면 손만 아니라 배도 착 붙이고 밀어야 할 판인데 그랬다가는 옷을 모두 망치지 않겠는가? 옷을 망치면서까지 친절을 베풀 사람은 이 세상엔 없다고 나는 믿어오고 있다. 그건 그렇고 그런 시간에도 마차는 자꾸 밀려 내려오고 있었다. 돌을 개려고 주변을 살펴보았으나 그만한 돌이 얼른 눈에 띄지 않을 뿐더러 그나마 나까지 손을 놓으면 와르르 밀려 내려올 것 같아서 손을 뗄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평소에 그답지 않게 사정없게 노새에게 매질을 해댔다. 이랴 우라실 놈의 노새 이랴. 노새는 눈을 뒤집어 까다시피 바득바득 악을 쏟았으나 판은 이미 그른 판이었다. 그때였다. 노새가 발에서 잠깐 힘을 빼는가 싶더니 마차가 아래쪽으로 와르르 흘러내렸다. 뒤미쳐 노새가 고꾸라지고 연탄 더미가 대르르 무너졌다. 아버지는 밀려내려가는 마차를 따라 몇 발짝 뒷걸음질 치다가 홀랑 물구나무 서는 꼴로 자빠졌다. 나는 얼른 한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아무 일도 없었다. 그러나 정작 일은 그 다음에 벌어지고 말았다. 허우적거리며 마차에 질질 끌려가던 노새가 마차가 내박쳐진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뒤도 안 돌아보고 냅다 뛰기 시작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벌떡 일어섰다가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내가 있는 쪽을 힐끔 쳐다보고는 이내 뛰어버린 것이다. 마차가 넘어지면서 무엇이 부러져 몸이 자유롭게 된 모양이었다. 내 노새. 아버지는 넘어진 채 그 경황에도 뛰어가는 노새를 쳐다보더니 얼굴이 새하얘졌다. 그러나 그런 망설임도 그때뿐. 아버지는 힘들게 일어서자 딴 사람이 되어 빠른 걸음으로 노새를 뒤쫓았다. 내 노새. 아버지는 크게 소리지는 것도 아니고 입안의 소리도 아닌 엉거주춤한 소리로 연방되면서 노새가 달려간 곳으로 뛰어갔다. 나도 얼른 아버지의 뒤를 따랐다. 노새는 10m쯤 앞에서 뛰어가고 있었다. 뒤미처 앞쪽에서는 악악 하는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어깨에 스케이트 주머니를 메고 오던 아이들 둘이 기겁을 해서 길 옆으로 비켜서고 따라오던 여학생 한 명이 엄마 하면서 오던 길을 달려갔다. 손자를 업고 오던 할머니 한 분은 이런 하면서 어쩔 줄 몰라다가 그 자리에 폭삭 주저앉고 말았다. 막 옆 골목을 빠져나오던 택시가 띡 브레이크를 걸더니 덜렁 한바탕 춤을 추고 멎었다. 금세 이 집 저 집에서 사람들이 쏟아져 나와서 골목은 어느 사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웅성대기 시작했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말이 도망갔나봐. 무슨 말이 저기 뛰어가잖아. 얼라 그렇군 말이 뛰어가는군. 별꼴이야. 말마차가 지금도 있었군. 이런 웅성거림 속을 아버지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뜀박질을 쳐갔다. 내 노새.
그때 나는 아버지보다 몇 발짝 앞서 있었다. 아버지의 헉헉 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노새는 우리보다 훨씬 빨랐다. 노새는 이미 큰 길로 나가고 있었다. 드디어 아버지는 큰 길로 나오자 덜컥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노새는 이제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노새보다도 아버지의 일이 더 큰일일 것 같아서 뛰던 것을 멈추고 아버지의 눈을 더할 수 없는 실망과 같은 낭패로 가득 차 나는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고 슬며시 고개를 돌리다가 이내 축 처지고 말했다. 얼굴 근육이 실룩거리는 것이 옆 얼굴에도 보였다. 불현듯 슬픔에 북받쳐 내 눈도 씀뻑거렸다. 나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팔목을 이끌었다. 아버지 여기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노새를 찾아야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우리 부자의 이런 모습을 구경거리나 되는 듯이 잠깐 쳐다보았다. 그래, 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났으나 나는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아버지도 그런 눈치인 듯 나를 한번 덤덤히 쳐다보다가 아무 말 없이 앞장에 서기 시작했다. 두 사람 중 아무도 내박쳐진 마차며 연탄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그 뒤처리도 큰일일 테니 말이다. 터덜터덜 걸어서 내 거리까지 온 우리는 정작 그때부터 막막함을 느꼈다. 동서남북 어느 쪽으로 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하면 어때요? 아버지? 둘이 같이 다닐 게 아니라 따로따로 헤어져서 찾아보도록 해요. 내가 이쪽 길로 갈 테니까 아버지는 저쪽 길로 가세요. 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나와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 아버지와 헤어진 나는 사뭇 뛰었다. 사람들은 거리에 가득 넘쳤다. 크고 작은 자동차는 뿡빵거리면서 싱싱 달려오고 하였다. 5층 건물, 3층 건물의 줄비한 거리는 언제나처럼 분주했다. 아무도 나를 붙잡고 왜 뛰느냐고 노새를 찾아 나선 길이냐고 묻지 않았다. 아무도 네가 찾는 노새가 방금 저쪽으로 뛰어갔다고 걱정 말라고 일러주진 않았다. 나는 이 사람에게 툭 부딪히고 저 사람에게 탁 부딪히면서 사뭇 뛰었다. 그러나 뛰면서도 둘레둘레 사방을 쳐다보는 것을 잊지 않았다. 벌써 거리는 조금씩 어두워지고 있었다. 이미 앞 이마에 헤드라이트를 켠 자동차도 있었다. 나는 그런 자동차들이 막 뛰어다니는 노새로 보였다. 파랑 노새, 빨강 노새, 까만 노새들이 마구 뛰어다니는 것이 아닌가. 바람같이 달리는 놈, 슬슬 가는 놈, 엉금엉금 기는 놈, 갑자기 멈추는 놈, 막 가다가 획 돌아서는 놈, 그것은 가지가지였다. 그런데도 그 중에 우리 노새는 없었다. 두 귀가 쫑긋하고 눈이 멀뚱멀뚱 크고 코가 예쁘고 알맞게 살이 찐 엉덩이에 까맣게 연탄가루가 묻어 반질반질하고 우리 사촌 이모 머리채처럼 꼬리를 길게 늘어뜨린 우리 노새는 안 보였다.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랐다. 차츰 다리가 아프기 시작했다. 배도 고프기 시작했다. 그러고 보면 나는 오늘 점심도 살찐 채였다. 아이들하고 한참 놀다가 집에서 점심 몇술 뜨는 둥 마는 둥 하다가 아버지의 일이 궁금하여 연탄 공장에 갔었는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짐을 싣고 나오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 노새를 찾아야 한다는 마음이 내 걸음에 앞서 몇 번 고꾸라지기도 하였다. 더러는 어떤 신사 아저씨의 옆구리에 넘어지듯 부닥치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아저씨는 이 녀석아 어쩌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쳐다보고 더러는 어떤 아주머니의 치맛꼬리를 밟기도 하였는데 그러면 그 아주머니는 얘가 왜 이래 눈을 어디 두고 다녀 하면서 호통을 치기도 하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미안해요. 우리 노새를 찾느라고 그래요. 하고 냇가를 그것이 입 밖으로 말이 되어 나오지는 않았다. 입안이 메말라서 도무지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았다. 언뜻 내가 왜 이렇게 쏘다니고 있을까? 노새가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이렇게 방황만 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이 없지도 않았으나 그런 마음에 앞서 내 눈은 부산하게 거리의 구석을 살피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나는 그동안 우리 노새와 깊이 정이 들어 있는지도 몰랐다. 자다가도 바로 옆 마구간에서 노새가 투레질하는 소리
발을 들었다 놓았다 하는 소리를 들으면 왠지 마음이 놓였고 길에서 놀다가도 저만치서 아버지에게 끌려온 노새가 보이면 후딱 달려가 그 시커먼 엉덩이를 한번 두들겨주기도 했다. 그러면 저도 날 알아본지 그 큰 눈을 한번 크게 치떴다가 내리곤 했다. 아이들은 그런 나를 더욱 놀려댔다. 그러고 나더러 까마귀 새끼라고 말이다. 까마귀 새끼라는 것은 우리 아버지가 까맣게 탄 연탄재를 뒤집어 쓰고 다닌 데서 그 아들인 나를 가리키는 말이다. 사실 아버지는 노상 시커먼 몰골을 하고 다녔다. 물론 옷은 국방색, 신발도 어느새 깜장고, 코를 풀면 콧물조차도 까맸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눈 하나만은 퀭하니 크게 빛났다. 아이들은 그런 아버지를 보고 까마귀라고 불러댔으나 차마 대놓고는 그러지 못하고 만만한 나만 보면 까마귀 새끼라고 놀려댔다. 하지만 저희네들 아버지는 별것이었던가. 영길이네 아버지는 조그마한 기계와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다니면서 뻥소리와 함께 생쌀을 납작하게 눌러 튀겨내는 장사를 하고 있었고, 종다리네 형님은 번데기 장수였다. 순철이네 아버지는 시장 경비원이었고, 귀달래 아버지는 포장마차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영길이더러 뻥, 종다리더러는 뻔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순철이, 귀다리도 모두 하나씩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내가 까마귀 새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별로 억울할 것도 없었다. 내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밤 10시도 넘어서였다. 밤 10시도 넘어서였으나 아버지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 할머니와 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의 귀띔으로 미리 사건을 알고 있었던지 내가 들어서자 얼른 뛰어나오며 허겁지겁 물었다. 아버지는 어떻게 되셨어? 내가 혼자 들어서는 걸 보면 찾지 못한 것을 번연히 알면서도 어머니는 다그쳐 물어댔다. 어머니는 나에게 밥상을 줄 생각도 하지 않고 한숨만 내리시고 울려시곤 하였다. 아버지가 돌아온 것은 통행 금지 시간이 거의 되어서였다. 예상한 일이지만 아버지는 빈 몸이었고 형편없이 힘이 빠져 있었다. 그때까지 식구들은 아무도 잠들지 않았다. 작은 형도 일이 일인지라 기타도 치지 않고 죽은 듯이 방 안에만 처박혀 있었다. 아버지를 보고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다만 할머니만 말을 걸었다. 이제 오니? 네. 그뿐 아버지는 더는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어머니가 보아온 밥상을 한옆으로 밀고는 쓰러지듯 방 한가운데에 드러눕고 말았다. 아버지는 내일부터 당장 벌이를 갈 수 없는 아픔보다도 길들여 키워온 노새가 가여워서 저러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아버지는 원래 마부였다. 서울에 올라오기 전 시골에서도 줄곧 말마차를 끌었다. 어쩌다가 수달구지를 끊은 적도 있긴 했으나 얼마 가지 않아서 도로 말마차로 바꾸곤 했다. 그런 아버지였으므로 서울에 올라와서는 내내 말마차 하나로 버텨왔었는데 어떻게 마음먹은지 노새로 바꾸고 만 것이다. 노새나 말이나 요즘은 그놈의 3년차 때문에 아버지의 일감이 자칫 줄어든 듯 하기도 했다. 웬만한 오르막길도 끄떡없이 오르고 웬만한 골목 안 집까지도 드르륵 들이닥치니 아버지의 말마차가 위험을 느낌직도 했고 사실 일감을 빼앗기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버지는 큰 소리였다. 휘발유 한 방 안 나온 나라에서 자동차만 많으면 뭐래. 마치 애국자처럼 말하는 것이었으나 나는 아버지의 그 말 뒤에 숨은 오기 같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너무 고단해서였을까? 이날 밤 나는